예, 반갑습니다. 빅데이터 통계 분석 2020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의자 최영근이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슬라이드 소개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의 지난 학기 어떠셨나요? 처음에 혼란스러우셨죠?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소통 채널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방법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과목 소개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목은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소개가 조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사소통 플랫폼 중에 슬랙을 어떻게 세팅하는지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운영진 및 의사소통 슬라이드들 나갑니다. 네, 지금 교강사는 통계학과의 전임교원으로 있는 최영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아워를 대면으로 오시려면은 여기 사회교육원 503호를 오시면 됩니다. 오피스아워는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오시려면은 예약하신 분들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4시 반에서 6시 사이고요. 이 사이트에서 15분 슬롯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오피스 아워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오피스 아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전화번호를 혹시 모르니 입력하시고 제가 나중에 안내드릴 줌 링크로 그때 시간에 맞추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플랫폼을 크게 4개를 씁니다. 먼저 스노우보드도 있기는 하지만 더 빠른 공지 전달을 위해서 주로 이메일을 씁니다. 문자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여러분이 쓰시는 스노보드와 포탈에서 그 본인이 스마트폰 알람을 연동해 둔 이메일로 최신화를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게 슬랙인데요. 슬랙은 카톡과 이메일의 중간상에 있는 업무용 메신저입니다.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공지사항 하면 여러분들 좀 귀찮으실 거잖아요. 뭐 이렇게 주말에도 귀찮게 뭐 올리고 네, 그래서 수업이라는 일종의 이 업무를 위한 메신저를 따로 만들 예정입니다. 근데 써보시면 되게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드 질문이 있을 때 코드를 포맷이 된 스타일로 올리실 수도 있고 이미지를 첨부하시기도 쉽고 그다음에 파일을 첨부하시기도 쉽습니다. 자, 그래서 슬랙을 어떻게 이용하시냐면요. 뭐 여러 질문 사항이 있을 때 혼동되는 개념을 명확히 한다던가 아니면 개념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프로젝트 도중에 팀 간 토의에서도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아니면은 팀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단체 카톡방이 조금은 저는 단체 카톡방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네, TMI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 질문 답변 포럼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질문을 남겨 주십시오. 자, 그래서 특히 질문 답변 포럼 게시판에서는 그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저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좀 독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 때 설명드리겠지만 가산점으로 보상합니다. 그다음 이메일이나 DM으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다면은 저는 민감한 질문이나 기밀 질문이 아닌 한 뭐 출석 대책 이런 관련이 아닌 한 무조건 이 게시판으로 먼저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스노보드는 다른 원래 쓰던 용도로 계속 씁니다. 강의 영상 업로드 해가지고 녹화 영상 업로드 기반에서 진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과제물 수거할 때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줌도 씁니다. 특히 줌은 오피스 아워, 비대면 오피스 아워 할 때나 조별 격주 미팅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때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상세 일정, 조별로 상세 일정은 뒤에 또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먼저 저희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개요와 목표를 이제 논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과목의 컨셉은 이렇게 방법론은 다른 과목에서 많이 배웠고 실제 데이터 분석 실무에서는 수집과 적재가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많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졸업하기 전에 한번 커버해보자 인데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데이터 수집과 적재가 중요한 사례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작년 통계 데이터베이스 수업 때 쓰던 사례인데요. 뭐냐면은 금융사에서 카카오뱅크에서 그 뭘 하려고 하냐면은 사기 거래를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기 거래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거래를 잘 쌓아놔야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논해 보자면 어디 보자. 자, 사기 데이터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방법론적으로는 정상거래와 사기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니까 뭐 모델을 설계하려면 여러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고 이거를 지도학습으로 풀기 위해서 정상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돼? 사기 데이터 간에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상 데이터의 그 비중을 낮추고 그다음에 사기 데이터의 비중을 높이는 기법들을 써야겠죠. 근데 이 단원의 이 과목의 컨셉은 이 방법론은 여러분들이 배워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로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자, 요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DB를 어떤 데이터셋을 쌓을 것인가. 데이터셋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통계학 전공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될까?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들을 조금 빠른 호흡으로 전달하는 거, 여기. 요거를 전달하는 걸 좀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방법론 파트는 다른 수업에서 충분히 이수하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 자체는 이 수업의 프로젝트 자체는 방법론의 적용까지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제공하는 강의 컨텐츠들은 주로 요 수집과 저장에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집중을 합니다. 자, 다음 예제는 미디어 섹터입니다. 커머스 섹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제로 드는 거는 제가 잠깐 일했었던 쿠켓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운영하는 채널은 쿠켓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먹지도 있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어떤 포스팅들을 주기적으로 올려가지고 사람들의 어텐션, 뭐 좋아요, 댓글, 공유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게 이 푸드 미디어 회사의 목적입니다. 목적이라기 중에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 포스팅 하나하나가 뭔가 PPL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PPL의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PPL을 주는 광고주는 더 많은 돈을 좀 주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내가 똥글을 싸지를 때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글을 쓸 때는, 아무 글이나 써도 되죠. 그렇지만 내가 회사의 어떤 포스팅 관리자 입장에서 봤다면은, 이 사진은 일단은 그 광고주가 주셨으니까 바꿀 수 없어. 근데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다른 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뭔가 그 좋아요 댓글 공유를 많이 얻고 싶어 한다면은 어디 보자. 막 이런 멘트들 아니면 언제 올리는지 딱 7시 정각 적혀 있죠. 막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 하나하나가 되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때 그 결과물의 일부입니다. 어, 복잡한 분석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탐색적 분석을 해가지고 이 게시물의 어떤 속성들이 그 높은 호응과 연관이 있는지를 좀 분석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몇 장을 올렸는지가 최종적인 좋아요 댓글 공유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역별 그 인기도를 그러니까 특정 게시물에 대한 지역별 인기도를 좀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게시물은 이 지역이 인기가 많으니까 내가 이 지역을 진출하고 싶다면 이런 게시물들을 많이 올려야겠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얻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별로 어떤 트렌드로 증가를 하냐에 따라서 어떤 시점까지는 내가 그 클라이언트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시점에 이 지표를 맞추려면은 내가 광고를 얼마 더 태워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트렌드가 어떻게 그 좋아요 댓글 공유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포인트는 무엇이냐? 나의 리서치 퀘스천을 EDA와 연결짓기 위해서는 중간에 뭐가 필요할까요? 자, 누구는 이, 이 특정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공유의 현황을 어떤 데이터셋에 쌓고 있어야겠죠. 어떻게 쌓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쌓고 있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셋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어디에 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데이터셋의 저장이 필요하다는 아마 공감대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여담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슬라이드의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페이스북에서 각 그 게시물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채널의 운영자면은 내 게시물들의 좋아요, 댓글, 공유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API로 긁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페이스북의 API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보기 위해서 이 API에 뭐 이런 콜을 이용해서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할 거는 내가 직접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API에서 긁어오는 것, 그 액션 자체를 이번 수업 때 주로 강의로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에 하나 여담인데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2016년에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페이스북은 이 당시에는 조금은 더 많은 정보를 줬었는데 조금 요새 들어서 그 프라이버시 이슈가 훨씬 더 많아져가지고 아마 API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가 더 많이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마존, 쿠팡 이런 그 메가 플레이어들 사이트를 크롤링을 대상으로 하신다면은 아마 여러 가지 그 사이트들의 방해 공작 때문에 잘 성공하시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은 더 그 유저 수가 적고 그다음에 좀 보안 의식이 낮을 것 같은 그다음에 좀 상업성이 낮을 것 같은 사이트가 여러분들의 그 크롤링의 성공률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지나가면서 팁으로 생각나가지고 공유 드렸어요. 네, 다음 사례는 제조입니다. 여러분 공장에 장비들 많죠. 장비들의 고장을 빠르게 탐지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고장이 나면 이미 늦어버린 뒤고 그 피해들이 많이 누적돼서 불량품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1시간의 고장이라 하더라도 한 몇천억의 피해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이 택하는 방법이 뭐냐? 그 장비들의 첨단 센서를 많이 붙여두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들이 조금 이상 징후를 보이면 육안으로 보기에는 고장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센서들이 이상 징후를 보일 때 그 가동을 잠깐 멈추고 빨리 그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이 좀 완전한 고장이 나가지고 완전한 파멸이 되기 전에 좀 괜찮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센서를 이용해서 그 장비들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려고 할 때, 자, 방법론적인 측면으로는 뭐 여러 어프로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이 데이터는 그 센서 개수가 P라고 하면 16개고, 다음에 X축은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타임이 120초인, 그래서 그냥 시계열이 아니고 다별량 시계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러 현상을 좀 중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뭐 n수는 40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본이 여러 개인 뭐 다별량 시계열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는 함수형 자료로 하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 징후를 검출을 함수형 자료로부터 어떤 장비의 이상 징후를 검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이 예제에서는 뭔가 빨간색이 비정상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정상인 어떤 시그널에 대응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비정상과 정상이 가장 차이나는 센서 4개를 검출하는 문제로 좀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로직은 약간 기밀이기 때문에 공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방법론적으로는 투샘플 테스팅 함수형 자료에서의 투샘플 테스팅을 썼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 강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함수형태로 투샘플 테스팅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컨셉은 함수형 자료의 투샘플 테스팅으로 잡았겠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다벨량 시계열 자료를 어떤 테이블에다가 저장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 단원에서는 우리 강의에서는 무엇을 타겟으로 하느냐? 내가 관찰하고 있는 현상으로부터 어떤 테이블을 저장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테이블로 저장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변수명으로 저장할 것이냐, 얼마나 자주 저장할 것이냐,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두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작년 수업 때의 뭔가 동료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미 수업의 컨셉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대로 7개 조께서 미리 프로포저를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보고서형으로 지금 5조가 제출을 해주셨고, 나머지 2조는 그 제출 형태를 프로젝트 형태를 아직 미정으로 해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이 앞으로의 내용을 어떻게 조금 개선을 하거나 디자인을 해볼까 고민을 했을 때, 그 프로포즈를 제출한 여러분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과 조금 어떤 식으로 좀 개선점을 줄까, 그거를 고민하기 위해서 프로포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수강생들께서 주로 이런 특징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통계학 과목 이수는 전반적으로 충실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통계학과의 구성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이를테면은 파이썬이라던가 아니면은 SQL이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쪽 지식이 조금 필요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단상이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생각은 뭐냐면은 프로포절들이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린 대로 일단 하고 싶은 거를 큰 그림을 잘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근데 이 크롤링이 전가의 보도 무조건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칼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그리고 또 3개월이라는 혹은 또 2~3명 조라는 약간의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와 우리가 적당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사이트들을 좀 선정을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좀 내로우 다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니즈들을 좀 감안을 해서 강의 일정과 컨텐츠를 어떻게 짜보려고 하냐면요. 어디 보자. 일단 전반부에서는 여기에 말씀드린 파이썬과 SQL과 데이터베이스 역량을 좀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또 수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그 플랜을 후반부에 충실히 이행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제가 가르칠 내용을 소개를 할 건데, 전반부 강의는 체득하는 것까지를 좀 목표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 제공하는 강의들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강의는 대충 들으시고 프로젝트에 집중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싹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번 이 강의의 어떤 컨셉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일단은 이 강의의 목표는 뭐냐면요. 모델링은 다른 수업에서 충분히 이수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 분석의 전체 과정을 체험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분석 계획부터 수집도 하고, 그다음에 EDA도 하시고, 모델링도 하시고, 결과 보고까지를 모두 하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강의 시간 때는 뭘 할 건데, 특히 수집 과정에서 다른 과목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을 것 같은 게 특히 수집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보통은 전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막
80에서 90% 정도의 시간이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전처리에 할애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때 필요한 실무적인 스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정하기로는 여러분들이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분석 모델링을 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무적 지식이 필요한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니즈에 좀 맞춰서 전반부에는 파이썬 관련 개발 환경 구축, 파이썬 자체에 대한 그 복습도 이 전반부의 미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파이썬을 이용한 웹 크롤링,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MySQL 그 쿼리문 작성들을 전반부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데이터 분석 실무에서 기본 스킬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체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약간은 타이트한 리퀘어먼트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얘네들은 학습 현황을 굳이 강의를 듣는 것 이상으로 좀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서는 좀 고급 스킬들을 다룰 거고요. 뭐 원격 서버 관리라던가 알샤인이라던가, 그래서 만약에 그 시제품형을 하실 분들을 위해 필요한 스킬입니다. 그다음에 시제품형을 다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둡이나 스파크를 좀 집중해서 다룰까 하는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반부 시간에 중간 발표 이후 시간들에 뭘 다룰지는 얘네들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일부를 좀 다룰 예정인데요. 한번 들어두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수하시는 걸 키 리퀘어먼트로 하고 별도의 과제는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에 집중하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모든 강의들은 일단 녹화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잘 따라오시는지 체크를 좀 그 강의 수강 현황으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출석 현황은 며칠 내에 수강 이런 식으로 좀 명시를 해두겠습니다. 자, 아까까지는 키워드로 얘기를 했죠. 어떤 거를 다룰 거다. 자, 이거를 잠깐 그림과 함께 간략하게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커버되는지. 자, 강의 전반부 당장 다음 시간부터 할 예정입니다. 일단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그 윈도우 10이 아닌 우분투 18.04 운영체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MySQL도 깔아가지고 그 DB 구축하는 연습도 하시고 파이썬도 설치하셔가지고 파이썬 구문들 연습도 해보실 겁니다. 아니, 내 PC에는 윈도우 10밖에 없는데 언제 우분투를 까나요? 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 때 요거를 실습할 예정입니다. 이 실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윈도우 10의 가장 최신 버전이 계속 정기적으로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최신 버전의 유즈네임을 좀 가정을 하고요. 그 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자기네 운영체제 안에 우분투를 거의 새로 까는 수준으로 되게 클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 기준으로는 윈도우 안에 내가 가상머신이라는 일종의 컴퓨터 환경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우분투를 까는 걸 연습을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지금 이게 2020년 4월에 나온 신기능이기 때문에 이 신기능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윈도우 10 안에 그냥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우분투가 그냥 깔려있게 될 겁니다. 중간에 가상머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 강의 기준으로 우분투를 깔면은 되게 우분투가 되게 느리고 좀 답답하게 돌아갔었어요. 근데 아마 올해 실습하시는 걸로 하면은 조금 더 우분투가 좀 가볍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컴퓨터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이건 실습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 도커 컨테이너라고 가상머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가장 가벼운 가상 머신 환경을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를 가시면은 그 회사 서버가 AWS 위에 올라가 있건 아니면 언프라미스라고 자체적인 서버를 운영을 하건 내가 원하는 환경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가볍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도커 컨테이너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소스 링크는 남길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강의 전반부의 맨 처음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만의 우분투 18.04를 안겨드리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그 위에다가 MySQL도 깔고 파이썬 깔아가지고 파이썬 위에서 여러 이렇게 스크립트를 좀 해볼 거거든요. 아니 사실 윈도우 10 상에서도 MySQL과 파이썬에 깔리긴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 과목의 목표 중 하나가 그 분석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에 있고 대부분의 그 회사에서 SQL과 파이썬은 리눅스 환경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그 환경을 강제적으로 좀 맛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제적으로 모두가 우분투를 까는 거는 미션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ySQL을 깐 다음에 뭐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깔린 그 MySQL을 이용해 가지고 MySQL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어떤 이미 저장된 데이터셋을 어떻게 잘 꺼내는지, 혹은 내가 갖고 온 데이터셋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잘 밀어넣는지, 어떤 문법을 이용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수업에서는 제공하지 않고요. 제가 워낙에 좋은 강의가 생활 코딩 강의 있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듣고 요약해와라 라는 형식으로 숙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그 진도에서는 다른 내용을 나가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파이썬도 깔았고 내가 MySQL 부분도 대충 다룰 줄 압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실습할 게 뭐냐? 웹 크롤링을 해가지고 내가 SQL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밀어넣는 그 파이썬 코드를 짤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19년 예제 기준입니다. 여기 네이버 TV에서 내가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수집하고자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뮤직뱅크 사이트에는 HTML 언어로 그러니까 요 사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이트를 보여주는 어떤 문법 단어들이 있는데 이 문법들의 요 내가 긁고자 하는 컨텐츠의 정보들이 잘 적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잘 이해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이제 수업 시간 때 제대로 좀 설명을 할 예정이에요. 어쨌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긁고자 하는 소스 사이트의 정보는 어떤 구조화된 문법 안에 들어있고 그 문법에 있는 특정 요소를 긁어야 이렇게 저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웹페이지를 테이블로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 HTML 좀 지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그 HTML 구문을 분석해주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빼올 수 있게 좀 쉽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요 두 과정을 저희는 보통 크롤링이라고 부르고요. 긁는다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긁은 정보를 이렇게 MySQL DB에 저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전반부까지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데이터를 긁고자 하는 웹사이트가 있어. 이 웹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을 해. 선택한 정보를 SQL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 그럼 그거를 계속 쌓아 나갈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강의 전반부의 컨텐츠고요. 쌓은 컨텐츠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시는 거는 이제 다 그 자율적으로 강의 후반부에 수행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하시는 동안 그 어떤 좀 지식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면요. 그래도 15년간은 필요한 지식들을 좀 소개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좀 후보로 고려하고 있는 컨텐츠들 중 첫 번째 후보는 뭐냐면은
원격 서버에서의 그 크롤을 좀 더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테크닉들입니다. 우분투 서버 윈도우 10에서도 작업 스케줄러라고 내가 원하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행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분투도 일종의 운영체제니까 운영체제 상에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주기적으로 실행시켜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스크립트를 주기적으로 실행을 시키는 방법들을 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고요. 두 번째 후보는 Rshine입니다. Rshine는 뭐냐면은 결과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웹사이트거든요. 그래서 R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분석 기반의 리포트를 쉽게 좀 출판할 수 있는 걸 알고 계시죠? R 마크다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R을 이용해가지고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파일들을 단 몇십 줄의 코드만으로 쉽게 웹사이트 상으로 서비스하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언어가 R샤이니입니다. 그래서 시제품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으면은 R샤이니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니면은 기트업을 좀 다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팀플을 하고 계시고 팀으로 코드를 관리하고자 한다면은 사람들이 코드로 팀플을 해왔던 양식들을 그 지혜들을 좀 따라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코드로 팀플할 때 중요한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동료가 어떤 코드에 어디를 바꿨는지를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트와 기트업을 이용하면은 아주 큰 그 코드, 소스 코드라고 하더라도 아주 빠르게 그리고 손쉽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변경을 하고 내가 변경한 부분들을 동료한테 빠르게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통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코드 테스트를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또 후보로 다루고 있는 건 하도 스파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제품형을 하시는 학생들이 없다면은 그냥 앞에 그 R샤인이랑 그다음에 원격 주기적 크롤링을 다 날려버리고 실무적으로 정말 많이 쌓인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처리할 때 많이 쓰이는 문법인 그 스파크를 좀 다루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부 중간 발표를 보고서 적당히 무엇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지는 유동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강의 내용 소개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시간을 쓰실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 평가부터 얘기를 하죠. 자, 출석은 기본적으로 20점인데 프로포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전반부 강의는 좀 진도 체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 전반부 강의에 비정규적 퀴즈나 과제 부여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만약에 얘네들을 한다면은 비정규적 퀴즈와 과제에 좀 더 가중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 출석 슬롯이 30점은 넘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플러스 10을 어디서 깎을 거냐면요. 프로젝트에서 교수평가 탭을 좀 하향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교수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는 그 루브릭이 그러니까 세부 평가 항목들이 좀 이전 강의들을 수강하신 분이면 알겠지만 세부 평가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완성도라던가 코드 재현성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 세부 평가 항목들이 여러분들한테 그 시트 양식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팀의 그 과제 결과물들을 똑같은 양식으로 평가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팀 멤버들끼리 서로를 평가하는 것도 있을 예정입니다. 프리라이더를 방지하는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점수는 다 합쳐가지고 공개하고 그래서 팀 내 평가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나왔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그 슬랙에서 질문 답변 포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산점을 드리기 위한 가산점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은 기본적으로 0점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 답변 포럼 그 채널에 얼마나 많은 질문을 올리셨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대답을 올리시는지를 카운트를 해서 그 추가 배점으로 보답합니다. 그다음에 발표 시에도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는지를 모두 다 가산점에 반영을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10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점에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적극적인 좀 참여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도 강의 처음에 그 강의 계획에서부터 써놨던 거죠. 그래서 이 강의는 기본적으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고 여러분들의 그 프로젝트 수행이 주가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캡스톤 디자인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뭐냐면 데이터 분석의 전 사이클을 체험하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적절한 통계학 방법론을 고민을 하고 적용해서 의미 있는 인사이트나 아니면 서비스의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서형으로 하실 경우에는 지금 그 통계학과 5층에 비치된 것처럼 포스터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보고서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구체적인 고민을 해봤다가 꼼꼼하게 기록이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또 요구가 됩니다. 그다음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 수치들을 재현할 수 있는 그 소스 코드를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저장할 수 있는 그 크롤로 코드까지 모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제품형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서 대신 나의 소스 코드가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소스 코드 매뉴얼을 보고서 대신 요구하게 됩니다. 자, 격주 미팅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격주 미팅을 하냐면요. 자, 제가 이미 그 여러분들의 프로포저를 보내주신 순서대로 1조부터 7조까지 지금 1조에는 누구, 2조는 누구 이렇게 배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격주로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강의 홈페이지에 여기 프로젝트 강의 스케줄에 요 D 탭이 정기 미팅 탭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4조와 5, 7조가 반씩 나누어서 격주로 저랑 뵐 예정입니다. 수요일 수업 시간 때 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그 빅데이터 통계 분석이 원래 만약에 대면 강의였다면은 월수 오후 3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20분씩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3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차가 적혀 있는 요 주차에 수요일에 세 번째니까 오후 3시 40분부터 4시에 그 줌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줌 링크는 슬랙 들어오시면 제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첫 미팅이 당장 2주차, 3주차 있다고 해가지고 좀 무엇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건 아닐까 긴장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2주차, 3주차는 여러분들의 그 기본 스킬들을 좀 연마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고, 일단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더 이상 당분간은 신경을 쓰실 필요 없고 편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읽고 나서 뭐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프로포절 관련 얘기를 좀 1회차 미팅 때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진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간 산출물도 제출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그 지원을 하는 대학 혁신단에서도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맨 마지막에 뭐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만 뭐 이렇게 역할 분담이랑 뭐 팀 내 평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에 하나의 경우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중간 산출물 제출을 미팅 때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중간 발표가 있을 때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회차부터 적용입니다. 그래서 2회차 미팅, 그다음에 프로젝트 중간 발표 있을 때 전날 자정 직전까지
스노보드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스노보드로 제출할지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거고요. 어디 보자. 아무튼 제출물은 어떻게 되냐? 2회차 미팅 때부터 주차별 회의록이랑 여러분들의 그 삽질이 담겨 있는, 자, 굳이 그 프로젝트를 위한 소스 코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후보군들을 탐색하기 위한 이렇게 삽질들의 소스 코드들을 같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차, 3회차 미팅 때 이거를 내시면 되고, 프로젝트 중간 발표 때부터 4, 5, 6회차 미팅 때는 조금 더 제출물이 많아집니다. 일단 주차별 회의록과 소스 코드는 동일하고요. 그때까지 작업한 포스터, 최종 제출 기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리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은 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포스트나 보고서나 아니면 매뉴얼들을 작업해서 그때그때마다 프로그레스를 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이고요. 다음에 아무래도 비대면 강의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플랫폼의 세팅이 중요해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이메일 관련입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시점에 제가 이메일로 첫 공지 메일과 그다음에 슬랙 저희 강의를 위한 슬랙 채널의 초대장을 발송하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메시지를 받지 못하셨다면은 필히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고 그다음에 그 본인의 포탈과 그 스노보드의 본인의 이메일 설정을 다시 한번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슬랙이 맨 처음에 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는 유의해서 들어주세요. 일단 저희의 슬랙 그 채널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제가 보낸 초대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메일 설정을 필히 잘 하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링크를 잘 송보드리면은 그 링크를 클릭하면은 모종의 가입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랙 창으로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요. 여기 막 채널이 있고 여기 메시지 창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강좌의 관리를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으로 요청드리는 사항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메신저와 똑같이 여러분들의 뭐 닉네임 같은 걸 설정하실 수 있는데, 닉네임을 설정하실 수 있는 그 창이 요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딧 프로파일을 찾으세요. 에딧 프로파일 누르시면은 본인의 이름을 변경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미 관리자 설정으로 그 닉네임 설정란에 어떤 형식을 미리 좀 권장되는 형식을 저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의 각 닉네임을 여러분들이 쓰는 닉네임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포맷에 맞추어서 김눈송, 통계, 학번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봐 주시길 요청드리는 사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슬랙을 처음 쓰신다면은 뭐 영어도 있고 이렇게 이것저것 기능이 많아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랙 처음 가는 분들을 위해서 슬랙 프로그램 자체에도 막 이렇게 튜토리얼 같은 게 있는데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한테 그 카톡도 마치 나한테 카톡하는 기능이 있듯이 본인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줄을 입력 후 메시지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카톡도 지원하죠. 그 다음에 역시 카톡도 지원하는 건데 3D 형식으로 답글도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모지 리액션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시지 하나하나에 그 이모티콘을 달아가지고 좀 답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든지 그림을 그냥 여러분들 그 캡처 화면 그냥 어떤 모종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캡처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림 누르시고 복사 누르신 다음에 이 채팅창에다가 그냥 컨트롤 V 하시면은 마치 카톡에서도 그림이 바로 복사되시지 슬랙에서도 바로 그림을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얘기한 건데 아무튼 다이렉트 메시지 해보실 수 있고요. 이 다이렉트 메시지로는 그 단체 카톡방처럼 여러 사람들이 들어있는 다이렉트 메시지 방을 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플을 하실 때
단체 카톡이 저는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단체 카톡이 아니라 슬랙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려면은 단체 다이렉트 메시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권장하는 건 스마트폰에다가 슬랙을 설치를 하시면 아마 편하게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에서 이 채널에 접속하시려면은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알림 설정도 에딧 프로파일 있는 데다가 같이 설정하실 수 있도록 하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해받고 싶지 않은 때는 알림을 받지 않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함으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슬랙을 굳이 만든 이유는 최대한 커뮤니케이션의 코스트를 낮추면서도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메일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도 많이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뭘 물어보거나 할 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때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단체 카톡방에다가 좀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은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쉬셔야 되는데 난 지금 새벽 2시로 자야 됐는데 이렇게 카톡 올라와 보면 뭐 업무 관련된 얘기 나오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의 온전한 휴식을 방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과 카톡의 중간인 업무용 메신저인 슬랙으로 최대한 좀 하고자 하고요. 특히 질문 여러분들이 주로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많이 하실 텐데 정말 저도 모르고 구글러들도 잘 모를 수 있는 구글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상천외한 이런저런 오류 메시지를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구글링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가끔은 질문 답변 포럼을 이용하면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학우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좀 추구하는 바고요. 이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정책들을 실시할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가산점 정책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이나 DM으로 질문을 하시면은 좀 민감하거나 기밀 질문이 아닌 한 무조건 이 게시판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맨 처음 답변을 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질문 답변을 먼저 유도할 거고요. 정답이 안 달리면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서 방향성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슬랙의 용도를 좀 강조를 드렸고 스노보드와 주문 아까 공지들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 때는 이제 개별 환경 세팅을 해볼 예정이고요. 윈도우 10 환경을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수업은 출석 확인을 이 방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슬랙에 빅데이터 통계 분석 채널에 가입을 하시고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를 이 첫 수업의 출석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냐면은 강의 일주일을 드려야 되죠. 그러면은 수업이 9월 2일이니까 일주일 뒤 과정이면은 9월 8일 23시 59분까지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가입했다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보낼 줄 안다 이거를 저한테 뽐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학기 동안 재미있는 수업 한번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